배우자와 살면서 듣기 싫은 말 중에 이런 말 있죠. 그게 아니라 말이야. 그건 아니지. 알지도 못하면서 당신이 뭘 안다고 나서. 머리를 한 대 콱 쥐어받고 싶지 않나요? 부부라는 것은 알아, 당신 말이 맞아.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라고 말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보통은 당신이 말하는 게 뭔 말인지 알겠어. 라는 말을 배우자에게 듣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결국 이혼하는 부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따로 있었습니다. 매일 싸우는 부부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듣는 방식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보통 행복한 부부들은 상대의 말을 들으려고 하며 상대가 어떤 말을 하려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돼. 한 번만 더 얘기해 줘.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자주 싸우는 부부들은 상대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잘못 듣기도 하고 그 잘못들은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곡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싸움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부부들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지요. 아니, 당신은 항상 자기 말만 하잖아. 내가 뭘 말해도 들으려고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생각만 고집하잖아. 뭐? 내가 언제? 난 내 얘기도 제대로 못해. 방금도 내가 우리 생활비 좀 조정하자고 했더니 바로 그럼 네가 안 쓰면 되겠네라고 했잖아. 그게 무슨 대화야? 아니, 난 그냥 현실적으로 말한 거잖아.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봐봐. 지금도 또 당신만 맞고 나는 틀렸다는 식이네. 이래서 내가 대화를 못 하겠어. 됐어. 말해봤자 소용없네. 이처럼 싸우는 부부들은 서로의 말을 끊고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기보다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부들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뜻인 거죠. 네가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머릿속에 꽉 차 있어서 당신 이야기가 들어올 공간이 없어.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부들은 나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는 말을 합니다. 아니, 내가 잠깐만. 그게 아니고 나는 말이야. 알겠는데 나는 그건 그런데 내 생각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선명하게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부부 관계에서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알아. 당신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알아. 그리고 내가 그걸 이만큼 이해하겠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부부 관계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부부 간의 대화를 할 때는 30%는 듣고 20%는 말하고 50%는 고개만 끄덕이는 것이 중요하다. 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경우에는 못 듣는 것이 차라리 나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굳이 반응하기보다 맞아, 그래 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런 태도, 즉 그 사람이 맞다고 인정해 주는 부분이 전체 100% 중에서 50%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는 내 말을 하고 나머지 30%는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 싸울 일이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5대5가 아닙니다. 내 의견을 20%만 피력하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혼하는 부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혼해. 이혼하겠다는 말을 자주 하면 할수록 이혼은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반면 다음 생애에도 이혼을 하지 않을 것 같은 부부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사랑해가 아니었습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런 긍정적인 반응과 긍정적인 피드백이
오히려 사랑해 보다 훨씬 더 부부를 단단하게 묶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 그럼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나를 수용해 주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믿음을 형성하는 것이 부부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다툼이 많은 부부들은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너가 뭘 안다고? 네가 퍽이나 그러겠다. 이런 말들은 부부 관계에서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행복한 부부들은 이겨야 하는 싸움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싸움을 선택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더욱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다투는 부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싸울 때 절대 이혼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혼이라는 말은 가슴 속에 쌓아둔 사람에게는 힘든 일이겠지요. 그렇지만 감정이 격해진 순간에는 이혼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말을 의식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너 때문에, 네가 항상 같은 말이 아니라, 그래, 다음엔 좀 더 조심할게. 응, 네 말도 맞아.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배우자를 믿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혼하는 부부와 그렇지 않은 부부의 차이는 거창한 사랑이 아니라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이혼해 라는 말이 관계를 끝장내고 괜찮아 라는 말이 관계를 이어줍니다. 부부 사이에서 어떤 말을 더 자주 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 옆에 있으면 행복이 퍼지고 불행한 사람들 옆에 있으면 불행이 퍼지는 것과 같은 원리였습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성격 차이로 싸우는 경우도 많았지만 자식 문제로 다투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자식의 교육 문제나 미래 진로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이들의 문제를 두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다 보니 의견 충돌이 심해졌고 결국 이혼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겪는 부부들에게는 중요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혼하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아이를 잘 되게 하기 위해, 아이의 행복을 위해 논의하는 것이다. 단지 토론의 방식을 몰랐을 뿐이다. 하지만 이런 토론 방식이 잘못되었을 때 감정적인 대립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대의 인격을 공격하거나 가문을 들먹이거나 심지어 상대의 지능을 문제 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신은 애 교육에 신경도 안 쓰면서 왜 내가 뭘 하려 하면 다 반대만 해? 반대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야. 너는 무조건 비싼 학원이 답이라고 생각하지? 그럼 당신은 공교육만 믿고 있다가 우리 애 대학도 못 가면 그때 가서 후회할 거야? 지금 당신 하는 말 들어보면 내가 무식해서 아이 교육을 망치는 사람 같네.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당신은 늘 이렇게 말꼬리 잡고 싸우려 하지. 됐어. 너 혼자 결정해. 난 상관 안 해. 이렇게 되면 싸움이 격화되고 결국 이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나 진로에 대해 논의할 때는 아이들과는 상관없는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중년 부부가 이혼하는 다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외도였습니다. 최근 들어 외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한때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라는 단어가 유행한 적도 있었지만 이는 부부 관계에 있어
매우 무례한 표현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와이프는 하나뿐이고 남편도 하나뿐입니다. 오피스 와이프나 오피스 허즈번드라는 개념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료는 동료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관계를 규정하는 순간 그것은 결국 외도와 다름없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런 외도를 마치 훈장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습관적인 외도는 일종의 정신적 문제입니다. 한 번 눈이 헷가닥해서 미쳤었나 봐.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를 보다 고상하게 표현하면 도덕적 실패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일회성 실수라고 하더라도 이런 외도를 쉽게 용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값싼 용서는 가장 빠른 두 번째 외도를 불러옵니다. 외도를 한 상대가 충분한 상담을 받고 상대방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를 이해하고 치유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두 번째 외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SNS를 통한 외도도 많아졌습니다. 요즘은 DM을 통해 은밀한 대화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졌죠. 배우자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외부 사람들과 몰래 대화를 나누는 것. 이런 행위는 심각한 부정행위입니다. 이것은 육체적 외도는 아니지만 정서적 외도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이를 알게 되었을 때 단순히 카톡을 봤다, SNS를 봤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상의 세계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외도를 알게 된 순간부터 배우자는 끊임없는 상상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내 배우자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참아야 할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참고 살아야 할까? 이 사람이 나한테 숨긴 게 이거 하나뿐일까? 지금도 연락하고 있는 걸까? 이 모든 생각이 배우자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모든 것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이라도 신뢰가 깨지는 순간부터 모든 순간이 의심과 고통으로 변해버립니다. 한 번 믿음이 깨진 부부 사이에서는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실수였어. 나도 이유가 있었어. 너한테 말 못할 사정이 있었어. 하지만 외도를 당한 배우자는 평생 동안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하며 살아가죠. 나를 정말 사랑했다면 그런 실수를 했을까? 내가 몰랐던 사정이 있다면 왜 나에게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이 사람을 다시 믿을 수 있을까?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지만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외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배우자를 깊은 불안과 상처 속에 가두는 행위였습니다. 배우자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지옥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혼을 막고 싶은가요? 그러면 단 한순간도 배우자의 신뢰를 배신하지 마십시오. 중년의 이혼을 불러오는 또 다른 중요한 세 번째 원인은 우울증과 공황장애 같은 정신질환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중년 부부 사이에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이혼의 주요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우울증은 단순한 감정의 기복이 아니라 하나의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배우자가 그 병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병이었습니다. 때로는 완치되기도 했고 때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병입니다. 특히 공황장애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경험할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병이 심각해지면 사회적인 관계가 단절되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참아주다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병간호하는 데 쓰게 되고 배우자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가정 내에서의 역할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내 인생은 왜 이 사람의 병을 돌보는 데만 쓰여야 할까? 이런 생각이 깊어지면서 결국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배우자의 우울증을 단순한 기분 문제로 치부하면 관계는 더 멀어지게 됩니다. 사실 충분한 돌봄이 제공된다면 이런 병도 좋아질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우울증을 앓고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이해와 기다림이었습니다. 서로 간에 조금 더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배우자와 함께 살아온 5년, 10년, 20년을 살아온 배우자에 대한 일종의 배려이자 사랑의 또 하나의 일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태도가 부부 관계를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울증을 겪는 배우자에게는 단순한 조언보다 내가 네 옆에 있다는 안정감을 주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서로 간에 조금 더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 그것이 배우자와 함께 살아온 시간을 지켜주는 배려이자 사랑의 또 하나의 형태였습니다. 결국 돌봄이 부족하거나 인내심이 부족한 경우 중년의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아픔을 함께 견뎌줄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였습니다. 우울증은 혼자의 힘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병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곁에서 함께 버텨준다면 회복될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배우자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이렇게 한마디만 해보세요. 난 네가 힘들다는 걸 알아. 그리고 나는 네 곁에 있을 거야. 이 말 한마디가 이혼과 함께 가는 길을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중년의 이혼이 자식 문제나 외도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증가하고 있다면 최근 들어 가장 핫한 이혼 사유는 돈 문제였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질수록 특히 중년 부부들이 돈 문제로 인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40대, 50대에 가장 왕성하게 돈을 벌고 자식을 키우며 생활해야 하는데 이 시기에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되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단순히 당장의 생활비 문제를 넘어서 부부 사이의 관계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입사도 어렵고 재취업도 쉽지 않은 시기인 중년에 경제적 위기가 닥치면 부부 관계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 문제가 심각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공과금이나 생활비를 감당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같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고 아이들의 학원비를 낼 수 없으며 병원비조차 부담이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달, 두 달, 반년, 1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극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제적 위기 속에서 부부가 맞닥뜨리는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결국 퇴직이 불가피해지면 남편이 퇴직을 하고 아내가 생활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여성들이 중년이 되어서야 갑자기 일을 시작하는 경우, 특히 일자리가 제한적인 여성들은 육체적으로도 큰 부담을 겪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해야 하고, 더군다나 중년 여성들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힘든 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예상치 못했던 질병까지 겹치면 부부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몸이 힘들어지면서 병이 생기고 결국 예상하지 못했던 불행이 가정을 덮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인 폭발이 일어나면 결국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부부가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남편들은 돈을 잘만 벌어오더라. 내가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관리를 잘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당신이 나한테 부담을 안 줬다면 내가 더 열심히 벌었을 거야. 이런 말들이 오가면서 부부 사이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결국 사랑했던 관계가 경제적인 이유로 적이 되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중년의 돈이 원인이 되어 이혼하는 경우는 그야말로 중년의 비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년의 이혼은 단순한 감정적인 다툼 때문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에서 오는 비극적인 결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부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이혼과 함께 갈 것인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사랑은 경제적 위기 앞에서 약해지기 쉽지만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부부는 더 단단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서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지금 힘들지만 함께하면 분명히 나아질 거야. 이 한마디가 중년의 비극을 중년의 기적으로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조합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조합이 존재하는 부부는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서로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딱 맞는 퍼즐 조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살아가는 것은 퍼즐 조각을 다듬어가는 과정과 같았습니다. 갈고 닦아가며 서로를 맞춰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갈리는 것이 아프고 닦이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부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부부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서로의 단점을 감싸 안을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단점은 나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 또한 당신의 일부이기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단점을 무조건 바꾸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점과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부부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 두 번째는 갈리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조합을 맞춰야 합니다. 부부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네모진 돌의 모서리가 갈리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갈리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조합을 맞추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보였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맞춰 나가는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부부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 세 번째는 100% 양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양보할 수 있는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5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 5가지를 다 양보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두 가지 양보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한 가지 양보하면 나는 3가지 양보할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은 2가지도 양보할 수 있고 3가지도 양보할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 네 번째는 부부 관계에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의 순간은 정말 미칠 듯이 힘듭니다. 하지만 중년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능력을 더 기르게 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나 아닌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면 부부 관계에서도 더 많이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부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 5번째는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줄여야 합니다. 현실과 내가 꿈꾸던 이상이 너무 다를 때 부부 관계에서 가장 큰 갈등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차이가 크더라도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부부 관계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만 좋아져도 부부 관계는 훨씬 나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행복한 부부가 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부부가 자주 싸운다면 반드시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씩 좋아지게 하라. 그리고 배우자에게 한 가지를 고치라고 요구한다면 나는 두 가지 고칠 것을 찾아야 합니다. 너만 고치는 부부 관계는 이 생에서 절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행복한 부부와 싸우는 부부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 차이는 바로 행복의 비율과 다툼의 비율의 차이였습니다. 어떤 부부는 한 달에 10번 싸워도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어떤 부부는 한 달에 2번 싸워도 너무 많이 싸운다고 느낍니다. 즉, 집집마다 부부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어도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부부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젊었을 때 잘 안 싸우는 부부들은 중년에도 잘 안 싸우고 노년에도 잘 안 싸웁니다. 이들은 참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부가 얼마나 싸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싸운 후에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행복한 부부는 싸움을 통해 더 성장하고 불행한 부부는 싸움을 통해 더 멀어집니다. 서로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이 행복한 부부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우리 부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서로를 탓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평생을 함께할 부부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행복한 부부들은 서로가 언제, 어떤 이유로 화를 내고 어떤 순간에 평정을 되찾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싸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더 이상 키우지 않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부는 서로 화가 났을 때 절대 말을 걸지 않습니다. 반면 어떤 부부는 화가 났을 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 안아줍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행복한 부부의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 변화를 잘 아는 부부의 특징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화를 낼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압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야 풀리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대화를 바로 해야 풀리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부부는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감정을 조절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부부들은 불필요한 싸움을 만들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예민한 순간을 알고 있기에 괜한 말로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곤한 퇴근길에 오늘 뭐 했어? 같은 말로 다그치는 대신 오늘 힘들었지? 씻고 나와서 이야기할래? 라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들은 화가 난 이유를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행복한 부부는 상대방이 화를 낼 때 왜 이렇게 화를 내?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렇게 속상했어? 라고 묻습니다. 그런 것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입니다.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싸움의 절반은 해결됩니다. 배우자가 힘들어할 때 무조건 괜찮아,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마음이 편해질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부부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잘 사는 선배 부부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도록 행복하게 사는 부부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 이 부부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하면서 싸움을 줄이고 서로를 더 아껴줄까?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들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좋은 부부들의 방법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부부도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잘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 좀 자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쁘다, 잘생겼다라는 말도 해주세요. 진짜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배우자의 삶을 존중해주고 그 존재를 감사하게 생각해주는 거죠. 배우자를 챙겨주고 자랑해주세요.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밖에 나가서 이 사람이 나한테 정말 잘한다. 이 사람과 결혼해서 정말 행운이다. 이렇게 해주는 게 정말 감사하다라고 말해보세요. 꼴 보기도 싫은데 그런 말 어떻게 하냐고요? 이런 말들은 부부들이 해야 될 일종의 의무라고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팎으로 내 배우자는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일단의 결심을 하고 오늘부터라도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열심히 올리는 사연으로 마음 달래시고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감동이 있는 사연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